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상대로 비공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와 경주 에이펙의 남은 과제에 대해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허전하다는 말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친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부가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거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안 중점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국민 안전을 위한 재해, 재난 관련 예산도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지원 방안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산재 예방을 위한 일터 지킴이 신설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임기 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 신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산 등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기립박수와 규탄 대회로 온도차를 보인 여야는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100년 대계를 만들 초석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지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먼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양성평등기조가 중심이 됐지만 여전히 만연한 여성 차별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0%라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9개 기관이 아예 0%예요,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가 한 명인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금융위 보십시오, 금융위. 그리고 조달청, 그리고 새만금청 이런 데는 충분히 여성을 고위공무원단에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에 달하는데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좀 봐봤더니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제가 1인 가구 지원 사업 내용을 요구를 했더니 한 장짜리 페이퍼가 왔더라고요. 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아동학대를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0건에 달하지만 아이돌봄이가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도 재교육만 받으면 복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도 보육업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형 집행 후에 10년간의 취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공공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복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엄정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감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다른 부처와의 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등 부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놓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열리던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 모여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 시위를 가졌습니다.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직무유기이자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야당이 매번 민생을 얘기한다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 설명 자리에 모습을 감추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악랄한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의 엇박자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강한 톤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검토하지 않았고 에이펙 성과 홍보에 집중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에이펙 성과를 홍보하는 게 이제 당의 기조였는데 이 당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에 국민의힘은 피고인과 재판중지법을 조율한 건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여당과 상의했다면 헌정을 흔드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들이 속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이를 보이콧하며 반발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 올해는 관례대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에이펙 정상외교를 비롯해서 이 외교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연료 공급 혐의를 통해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야의 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을 했죠. 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 총 지출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이 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이 대전안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기도 한데요. 이 로봇과 자동차, 조선과 가전, 반도체와 팩토리 등 이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A급이라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제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 강력한 반발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 오늘 오전 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이콧을 오늘 오전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였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 위해서 보이콧이라는 대응 카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본회의장 앞에 이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이 침묵 시위도 벌였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야당 탄압, 이 불법 특검 등의 내용이 쓰인 팻말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국회 본청 건물에 들어오자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을 규탄한다 등의 이 구호도 외치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모두 다 빠져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가 이미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장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4천을 넘은 걸 이제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이제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도 관련한 여러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역시 이를 위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증시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핵심은요.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세를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네. 원래는요. 배당이나 이자 등 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 45%의 적용을 받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업이 만일 배당 성향이 높거나 혹은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35%까지 낮춰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요. 정부안보다 더 센 이 배당세 혜택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소영 의원은 이 고배당 기업에 배당액을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법안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연내에 또 다른 증시 부양책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사주, 이 기업이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이죠. 만일 이를 소각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통상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한 조건하에 강제 소각하는 내용의 3자 상법 개정안인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켜서 코스피 부양 입법 세트를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여론을 바로 이 증시 부양으로 좀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그 목표인가요? 네, 최근 정부의 이 627에 이어서 10, 11호 부동산 대책까지 이 부정적인 여론이 사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연일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코스피가 이를 상쇄하는 호재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다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강남 다주택 혹은 이 갭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악재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코스피의 상승으로 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중이다라는 내부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하락했지만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이 4,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000은 물론 코스피 6,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해외 이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 코스피가 떨어지면 이 지지율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을 이 최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요.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9%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코스피 상승세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다 보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이 최대한 이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관망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성패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코스피 이제 증시와 연동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이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분위기에서는 이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지지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여야 모두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동향 등 현안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편 정보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조문 특사로 자신을 평양에 보내달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두 곳 모두 부적격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매출 5억 원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000%인 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경영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 만큼 공적 개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알 거리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영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이유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중단한 이후 관련 시스템이 복구됐는데도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국민 앞에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청렴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체 페라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에 기대한다며 양국 간의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철강,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새벽 배송 규제 딜레마입니다. 최근 민노총 측이 제안한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조가 택배기사의 건강권과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른바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비롯된 논란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뤄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서비스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고강도 장시간 심야 노동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고, 쿠팡의 야간 노동 배송하시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왜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에 관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걸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기사들과 이걸 받는 2천만 시민들은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밖에서 제3자가 너네 이거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지금 죽음을 각오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필요에 의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일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편익도 있고 국민의 어떤 편리함도 있고 이윤 추구도 다 좋은데 생과 사의 죽음의 경계선 위에 우리가 배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국민의 편익과 이윤 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국민의 생명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방안은 없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현장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1만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속해 있는 한 업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연말까지 저는 합의안이 도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민노총의 제안으로 촉발된 새벽 배송 규제 딜레마. 2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생활 인프라인 만큼 소비자의 편익과 노동자의 건강권 사이 절충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법원 행정처 폐지 가속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하면서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원 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너무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입니다. 법관이 중심인 현행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비법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의 이 같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사법 독립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법사위에 또 국회를 도와서 국민에게 좋은 입법 지원 활동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중에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이런 인식하에 법관들 대부분이 싫어하는 이제 사무담 장기화 이런 부분을 진행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인사가 정말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신중하게 조금 이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보직이나 인사나 법원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럼 대통령실에서 할 건가요?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을 참고해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 제기될 위헌 논란 등을 비롯해 야당의 반발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했습니다. 대법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로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의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TF 위원이자 법사위원이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비롯한 현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AI 시대를 강조한 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주목한 부분을 비롯해서 총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약 22분간 하셨는데요. 참 민주당 의원들이 33차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해안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가장 감동적인 대목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에이펙 친미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라는 부분이 말씀과 저는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고 시대를 꿰뚫는 해안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 그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 적자 예산임을 지적하면서 이게 포퓰리즘이자 빚잔치로 정의 내리기도 했는데 야당의 이 같은 비판과 시정연설의 보이콧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 유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으로는 민생 말하지만 실은 오늘 보듯이 오늘 그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했지 않습니까? 국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받을까 봐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보이콧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특검은 검찰도 아니고요. 경찰도 아니고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도 관련도 없고요.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말 국민들께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경제를 꼭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힘 1호당원 윤석열이 예산 시정연설에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는데 이 시정연설에 보이콧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국힘 이 발목 잡기를 하고 또 수사 방탄용 보이콧을 자주 한다면 결국은 이원 정당으로 해산될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예산안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 접점을 찾아갈 방법은 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은 결국은 우리 민주당과 국힘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국힘이 아무리 발목 잡기를 하고 또 보이콧을 해도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제때 통과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범한 TF 위원이시고 또 법사위원 위원이신데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법원 행정처의 폐지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법부에 또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된 부분이 바로 법원 행정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치적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법원 행정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당시에 법원 행정처 개혁 요구가 나온 거고요. 이 모든 문제점은 대법원장 1인에게 인사, 행정, 예산 이런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특히 예산과 인사를 분산시켜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정성, 투명성 의심받아서 어느 때보다 명예가 실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 정의가 살아 숨지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되찾자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 TF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양양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모시고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주 에이펙의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제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 될 거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더불어 이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저는 이제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위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큰 방향에서는 다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싶고, 네. 다만 이제 AI, 민생, 또 안전 이렇게 좀 묶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주기라는 어떤 퍼주기 예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젊은 친구들,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해야 된다,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면, GPU 26만 장으로 국내 민간 기업의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첨단 칩이죠, 엔비디아 첨단 최첨단 칩 블랙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게 빠르게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향후 5년간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 해서 이번에도 150조 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출시된 정책 펀드, 뉴딜 펀드 아시죠? 네. 그 5개가 지난 5년간 수익률이 평균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주도 펀드가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만 이렇게 인기가 있다가 결국은 정권 후반 가면 동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확실하게 받았던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5년간 150조 펀드,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니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한데, 향후 5년간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게 단기 성과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도 저희는 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이런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시정연설 내내 민주당 측, 그 여당 측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네.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이게 바로 야당의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의미에서였는데요. 추 전 원내대표는 이 구속영장에 정말 그 무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의 대립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12월 3일 계엄령 당시의 상황을 이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당시에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텐데 저는 국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셨는데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란 동조라든지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국회를 들어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저도 많이 이렇게 전 원내대표님과 얘기를 해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로 모든 걸 다 특검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따져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사법 이슈에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장동 그 몸통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 보고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법 이슈로 완전히 구속 상태로 네. 들어가 있고 또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돌아가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정의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국민들도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콧한 이유는 표적 수사나 영장 남발을 우려한 상황이었고 또 경고 차원이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이런 영장 청구를 보고 무엇으로 과연 이 부분을 이 상황들을 정말 저항을 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거는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이 법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체성이나 입증력이나 필요성으로 딱 세 가지로 판단해 주시라. 그리고 그 사법은 사법대로 하고 정말 국회는 민생과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특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이제 재판 중지법에 대한 공방으로 이야기를 좀 네, 네. 넘어가 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를 또 더불어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재판 중지법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저 본질이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루짜리 방탄 입법 쇼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 앞에서는 뭐 민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뭐 사법 개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을 권력의 방패로 쓰다 보니까 들켰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걷었는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완전히 그냥 박살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형사재판은 법원이 심판을 하고 또 법원이 심판하는데 정치가 이걸 재판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번복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누가 기획을 했고 또 이게 누가 지시를 했고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도 저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국가 원수라면 한 줄이면 돼요. 사법은 사법대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원칙을 못 박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민주당에도 저는 경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맞춤형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법으로 판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는 꿈도 꾸지 마라. 위인설법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보유한 그 뭐 캠코 국유재산 등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그 국정감사에서 그 윤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뭐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재정 사업 차질만 키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그런 사실관계부터 감사하고 점검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헐값 매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제도를 바로 잡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전면 중단해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의 이런 혼란, 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또 어찌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그 다만 일괄 중단이 아니라 그 기한이 있는 전수점검 그리고 거기에 필요 매각은 또 공개 입찰, 경쟁 입찰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대통령의 그냥 한마디로 전면 중단하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중단 대상 리스트와 기준을 공개를 하시라.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어떤 중단을 할 건지, 그다음에 감정가나 낙찰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확실하게 하시라. 그리고 총리 사전 승인도 기간 절차를 명확히 하시라. 또 정치 공방이 아닌 데이터로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막을 내렸던 이제 경주 에이펙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여야 간에 이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한 성과, 뭐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관세율 합의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좋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합의문이 없는 백지 외교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이번 에이펙이 그렇지만도 좀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고 싶고, 아쉬운 점은 또 반대로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성과라고 하면 사고 없이 무사히 국제 어떤 행사를 제대로 치러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정말 에이펙을 잘 치러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또 감사의 마음이 가장 저는 큽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이 관건인데요. 백지 외교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찌됐든 협의 사항이 있으면 그게 리튼 폼, 그러니까 문서로 이렇게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로드맵이나 KPI나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샴페인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도 성과라고 하면 이런 이제 갈등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뭐 북미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공급망, 에너지, 어떤 디지털 규범 협력 채널을 열었다는 것, 그것은 성과로 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시겠지만 이번에 저 주인공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다고 보여지죠. 그 옆에 이재용 회장과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함께 있는 것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바로 뛰어들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이런 건 되게 성과로 보고, 그리고 양자 회담을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이런 이제 실무 논리를 상시화했다. 이런 건 이제 성과로 저는 분명히 잘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선언 합의문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인데 제도나 기한이나 예산으로 이렇게 뭔가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아직도 불안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MOU라도 좀 체결해서 실행 타임라인을 좀 정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통상 현안은 이제 여전히 관세 비과세 장벽 표준 연계에서 어떤 수치 목표 그리고 후속 점검 이런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의문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시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회의 전까지 저는 그런 이게 로드맵이나 KPI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의 승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전문 분야인 만큼 현재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제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타결된 이 관세 협상과 AI 반도체 산업 정책을 논의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그리고 산업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전문 분야로 파고들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미국이 승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GVC가 있습니다. GVC에서 그 밸류의 크기가 미국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거의 10년간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대한민국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도 우선 해야 되는 게 이게 AI든 뭐 모빌리티든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뭐 커머스, 뱅킹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이게 근본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이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52시간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에도 다 공유를 했던 것이 52시간 예외 규정은 일단은 빼고 나머지 쟁점이 없는 부분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말씀을 어제 했었고 그게 이제 업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학계나 업계나 뭐 협회나 다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예외 규정에 있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국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에서 R&D 부분에 일하는 분들까지도 주 52시간으로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빠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할 것이고 또 자세히 몇 개만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관세 충격 상세 패키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조금보다는 세액공제 뭐 가속 상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미 수출품의 어떤 비관세 장벽 대응 전담반을 좀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앞으로 뭐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지난 정권 때 15개를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여야 간에 싸우게 되면 아무리 뭐 GPU를 우리가 뭐 100만 장을 확보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인재 육성이나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인재 관련해서 짚을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 초지능, 초천재들의 활용을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에는 메타에서 초천재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20조를 쓴 거 아세요? 한화로 20조. 그 정도로 인재 전쟁이에요. 초지능의 초천재들의. 지금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10,000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시대가 메타가 페이스북 갖고 있는 그 회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명을 이제 전 세계의 그 초천재들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50% 이상이 다 중국 천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이제 보도로도 나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천재 보유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특히 그 과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군 문제로 묶이지 않도록 우리 AI 3강국을 만들기 위한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걸 다 KPI화 해야 됩니다. 예, 세밀하게 말이 아니라 숫자로. 예, 그냥 확보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왜 26만 장을 준다고 했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HBM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말이죠. 근데 26만 장을 줬을 때 이게 또 대기업으로 다 가버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HBM 준 맞고 우리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 한 트랙은 우리가 첨단 산업 제조가 굉장히 육성이 전 세계에서도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한 축을 그러니까 효율이나 그런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하고 한쪽은 딥식이나 챗GPT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2A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하시고 싶은 정책 역할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답게 그 안에는 AI가 이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책을 써서도 뭐 한 400회 넘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민 강국, 부국 강병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민 강국. 그리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저의 정치적 소명이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너무 율사들의 어떤 성분,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너무 율사들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과학, 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출신들이 어느 정도는 포진을 해야.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21대 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이었습니다. 과학기술. 21대 때요? 네, 당시 네. 그 의원 네, 출신. 네. 네. 기업인 출신 이렇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로 분류되는 네.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4명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적네요. 300명 네. 중에. 너무 네. 적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같이 정책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728조의 내년 예산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R&D 예산만 800조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내년에 10조 1000억이 이제 그 AI 예산인데 1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확보할 이게 차이를 줄일 것이냐. 네네. 그게 아마 큰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네. 그 위원님의 정책과 역할에 대한 그 핵심은 부민 강국이고 네, 그 과학기술 안에 패권국. 견인할 수 있는 건 네. 과학과 기술이 제일 선두에서 견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의 양양자 최고위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